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6월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개장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는가 싶더니 이제 8월 의장 기자회견을 확인한 이후에는 오히려 보합권의 손주로 마감했고 나스닥만 소폭 상승했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고만고만했는데요. 네. 중동 소식도 아직까지 특별히 진전되는 건 없었고, 특히 이제 6월 FOMC 회의 이후에 결국 조금 이렇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중에 다소 상승세를 보이던 시장, 그냥 보합세로 이렇게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거셌지만 파월 의장은 몇 달 안에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금리 인하의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1.4%로 낮추고 거는 PC 물가 상승률 전망 그리고 실업률 전망을 같이 올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재확인되고 관세 불확실성도 남은 상황에서 올해 금리 인하는 또 한 차례 그칠 수도 있다는 그런 또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연준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네요. 네, 어제 국내 증시 불안을 안고 출발했지만 양시장 모두 올랐습니다. 메이저 수급주체죠. 외국인 기관, 개인의 수급이 엇갈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코스피는 2,970선을 넘어서면서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코스닥도 78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지금까지는 큰 충돌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감 팽팽한 상황이죠. 이제 FOMC 결과를 받아둔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FOMC 결과와 또 연준의 입장을 자세히 짚어보고 25일에 있을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 개정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오늘 시장의 시선은 모두 6월 점도표 변화 여부에 쏠려 있었죠.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이 두 차례로 유지됐다는 점에서 시장은 처음에 안도했지만 자세히 뜯어볼수록 매파적이었던 FOMC 결과에 투심은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다우 지수는 0.1% 빠졌고 S&P 500 지수도 0.03%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만 0.13% 소폭 상승했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엔비디아는 0.94%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는데요. 최근 월가 IB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잇따라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을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바클레이스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를 $17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한 영향에 엔비디아 주가는 $145까지 상승했습니다. 또 그 밖에 애플은 폴더블 아이폰이 출시될 수 있다는 소식에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4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청 6위부터도 보면 반도체주가 대체로 랠리를 보이면서 브로드컴은 0.76% 뛰었고요. 어제 급락했던 테슬라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또 시총 순서의 변경이 있었는데요. 간밤 JP모건은 1.65% 오르면서 시총 10위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FOMC 결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기준금리는 4.25에서 4.50%로 유지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를 감안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명서를 보면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점도표도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로 연내 2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했지만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매파적이었습니다. 올해 전망부터 보면 최종 기준금리 중앙값은 3.9%로 유지가 되면서 약 두 차례 인하가 가능한 것을 열어줬지만 분포도에서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4명의 위원이 올해 금리 동결을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무려 7명이 동결을 지지했고요. 또 2회 인하를 지지했던 위원도 지난 3월보다 1명이 줄어들게 되면서 가까스로 중앙값을 유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연준위원들은 내년과 내후년 기준금리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2026년 최종금리는 3.4%에서 3.6%로, 2027년은 3.1%에서 3.4%로 오르게 되면서 내년과 내후년 각각 금리를 한 차례 내리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경제 전망 요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SEP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드러났습니다.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은 기존 1.7%에서 1.4%로 낮아졌고요. 실업률은 올해 연말 기준 4.4%에서 4.5%로 높아진 가운데 반면 근원PC 물가 상승률은 기존의 2.8%에서 3.1%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내년과 내후년 전망치도 모두 이전 3월 전망보다는 올라갔죠. 이는 연준이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점도표가 매파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도 관세가 핵심 키워드였는데요. 파월 연준의장은 관세는 결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몇 달 안에 가시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보고 전문가들은 연준이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뛰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용이나 성장 등 다른 것들을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실제 미국 경제 흐름도 살펴보면 오늘 나온 경제 데이터는 대체로 둔화세를 나타냈습니다. 우선 노동시장은 점진적으로 침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5천 건으로 나오면서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게 나오긴 했지만 직전 주 수치가 25만 건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신규 청구 건수의 4주 이동 평균이 24만 5,500건으로 2023년 8월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오게 되면서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계속 증가세인 것을 나타냈습니다. 다행히 연속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194만 5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직전주 대비해서는 5천 명 감소하긴 했습니다. 또 이어서 미국의 주택시장은 계속 미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5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10% 가까이 급감하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현상 뒤에는 높은 모기지 금리와 또 건설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최근 수년간 건축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었던 데다가 목재와 금속류에 부과되는 관세가 추가적인 비용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심지어 주택 착공 건수의 선행 지표인 이 건축 허가 건수 역시 전월보다 2% 줄어들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미국 주택 시장이 공급 부족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이 두 차례로 유지됐지만 매파적이었던 점도표에 국채금리는 등락을 반복한 후에 결국에는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FOMC 결과 발표 직후에는 금리는 하락폭을 더 키우다가 연준위원들의 분산된 금리 전망을 보고 연준이 쉽사리 정책을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낙폭을 크게 줄인 것인데요. 결국에 10년물 금리는 상승세로 전환했고요. 2년물 금리는 소폭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협상 제한 사실을 밝히면서 원유는 2.5%까지 급락했었는데요. 트럼프가 여전히 확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유가는 상승세로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결국 WTI는 0.4% 올랐고 브렌트유는 0.08% 빠졌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금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예상보다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저금리 환경에서 유리한 금의 매력도가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금 선물의 0.71% 빠지면서 온스당 3,382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니혼게이자의 신문입니다. 일본 제철이 결국 US 스틸을 품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141억 달러를 들여 인수를 완료했는데요. 주식 전략을 취득해 완전 자회사로 만들었고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US 스틸은 일본 제철의 미국 뉴욕주 법인 산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액의 추가 투자와 미국 정부의 경영상 중요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까지 안겨주며 얻어낸 결실인데요. 이번 인수카드로 일본 제철은 트럼프 행정부의 50% 철강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을 확보했고 단숨에 글로벌 톱3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들을 안방인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데 혈안이 된 가운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통 큰 투자에 나섰습니다.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6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메모리나 첨단 칩 대신 기초 반도체 생산에 중점을 둘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기업들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최근 마이크론은 정부 보조금 증액 없이 앞선 발표보다 300억 달러를 더한 총
총 2천억 달러, 우리 돈 27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엔비디아도 향후 4년간 최대 5천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의 AI 서버를 구축하겠다 밝히는 등 글로벌 반도체 지형의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틱톡의 매각 기한을 90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매각 시한을 연장해 준 게 벌써 세 번째인데 이에 따라 마감 시한은 9월 중순으로 미뤄지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통과된 틱톡 금지법에 따라서 매각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틱톡은 미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는데 고조되는 미중 무역 갈등 속 틱톡이 또 다른 협상 카드로 꼽히는 만큼 끝까지 쥐고 가는 모습인데요. 표면적으로는 매각 협상 타결을 위한 시간 벌기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국가 안보와 1억 7천만 미국 이용자의 표심 사이에서 벌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애플이 히든 카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살펴보죠. CNBC의 보도인데요. 애플 전문 분석가로도 유명하죠. TF 인터내셔널의 밍치고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내년 폴더블 아이폰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구성 요소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해당 기기가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고요.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제작한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 해당 기기에 사용될 폴더블 패널을 최대 800만 개 생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폴더블 시장은 삼성과 중국 화웨이가 독점하고 있는데 AI에 발목 잡힌 애플에게 새로운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월가 대표은행 JP모건이 가상자산에 뛰어들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토큰 JPMD를 출시하고 시범 운영에 돌입하겠다 밝혔는데요.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한 예금 토큰으로 기관 고객들이 블록체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자금 이체와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최근 미 상원이 지니어스 법안을 가결하면서 이 스테이블코인, 나아가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지고 있는데요. 정당한 금융수단으로 인정하는 첫 단계로 평가하면서 그간 가상자산이라면 난색을 피하던 JP모건의 주장 다이먼마저도 태도를 180도 바꾸는 모습입니다. 최근 달러를 비롯한 미국 자산 예외주의가 흔들리는 가운데 각국 무역업체들도 달러를 외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US 뱅코프는 각국 수출업체가 대금을 받을 때 더는 달러를 원하지 않고 대신 유로화나 중국 위안화, 멕시코 페소 등을 요구하는 추세라고 짚었는데요. 모든 수출업체가 달러를 신성시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달러 노출을 줄이려 하고 현지 통화를 원하는 분위기다 덧붙였습니다. 달러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올해 들어 9%가량 하락한 상태인데 월가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말하기도 했고 헤지펀드계 큰 손 폴티더 존스는 향후 1년간 달러 가치가 10%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점치는 등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청사진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첫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처 관련 핵심 현안으로 AI 발전을 통한 기술주도 성장에 방점이 찍힌 업무 계획을 보고하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는데요.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업무 계획에 따르면 AI 분야에는 5년간 총 16조 761억 7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핵심은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 분야에만 12조 3천억 원이란 가장 큰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특히 첨단 GPU 5만 개를 확보하고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서 AI 고속도로 구축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AI 혁신을 이끌 국가인재 양성에도 1조 2,8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더불어서 입찰 기업이 나타나지 않아 표류하게 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고 AI 업계에 대한 규제보단 지능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신플랫폼, 크라우드웍스, 사인앱소프트, 또 BQAI까지 모두 상한가 기록했고요. BI 매트릭스도 24% 가까이 시세 분출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업무 보고에선 보안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 최소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전반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도 현안으로 꼽았는데요. 과기정통부는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된 데다 공격 악성 코드의 은닉성 등을 고려해서 타사고 대비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가주력 산업군을 대상으로 보안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정보보호 전반의 체계를 개편하겠다고도 부연했는데요. 이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의 권한 강화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및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SKT뿐만 아니라 예스24도 해킹으로 대규모 피해가 있었던 만큼 해당 소식에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이스트소프트 11%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인스피언도 11.52% 올랐고 이니텍 7.08%, 한싹과 모코엠시스 모두 7% 가까이 강세 보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토대가 될 지니어스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규제 법안이긴 하지만 시장은 이를 통해 코인을 정당한 금융수단으로 인정한 거라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최근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고 저렴하게 국경 간 달러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달러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 미 국채 수요를 유지하는 데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하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어 해당 소식에 더욱 눈길이 쏠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해서 관련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아톤이 25%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요. IT센 PNS 21.97%, 네이버 17.92%, KCP도 17% 넘게 올랐고 웹캐시도 13.11% 시세 분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뷰티가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수출액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로 올라섰는데요. 특히 유럽 지역의 수출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 시장이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최근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면서 크게 낮아진 중국 현재 가동률과 수익성을 끌어올리며 얼어붙은 중국 시장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기대감도 커진 상황인데요. 더불어서 스킨케어와 선케어 중심의 제품군이 수출을 특히나 주도하고 있는 만큼 여름을 앞두고 관련 기업들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란 분석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남매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콜마홀딩스가 상한가 기록했고요. NFC도 상한가 기록했고 CSA 코스믹 24.29%, 달바글로벌 11.18%, 마지막으로 셀바이오 휴면텍도 10% 가까이 시세 분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중동 위기도 국내 증시 상승을 막진 못했습니다.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오르며 다시 2,970선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엔 삼성전자가 힘을 썼습니다. 최근 상승 랠리에서 인덱스 차원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었죠. 삼전의 시총이 전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보실까요? 9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었는데요. 14.57%까지 내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삼성전자의 지수 상승 기여도가 가장 컸습니다. 삼성전자까지 돌아온다면 코스피 3,000피 돌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미리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양 지수 모두 상승했죠. 코스피가 0.7% 상승해서 2,972포인트, 3,000피까지 28포인트 남았고요. 코스닥은 0.53% 올랐습니다. 미국의 중동 군사 개입 가능성이 경계감을 키웠지만 국내 증시 상승세를 좌우할 게임 체인저는 아니라는 시각이 큰 듯합니다. 다만 코스피 온기가 전반적으로 퍼지진 않았습니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는데 삼성전자와 AI주가 지수 상승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된 점이 시장에 우호적이었습니다. 5거래일 만이었는데요. 어제 외국인 2,7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기관도 1,3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만 홀로 4,300억 원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팔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786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이 440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도 300억 원에 가까운 사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단을 보면 확실히 삼성전자의 힘이 컸습니다. 5위권 내에선 유일하게 상승했는데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더불어 현대차도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고 10위권에 올라온 두산 에너빌리티도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장 눈에 띈 건 네이버였는데요. 18% 가까이 급등하면서 11위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단에서는 2차전지 대표주가 나란히 반등했고 휴젤이 7% 가까이, 파마리서치가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 알테오젠과 HLB, 펩트론, 리가캠바이오까지 대부분의 헬스케어 섹터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유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6원 70전 상승해서 1,369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중동 군사 개입설에 급등하며 출발을 했지만 고점에서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나오고 또 달러 가치도 하락하면서 환율 상승폭을 줄여냈습니다. 다만 야간 거래에선 상승폭 다시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환율 1,370원 선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기준 금리는 유지가 됐고 파월 의장이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밝히자 NDF에서 6시 기준 환율은 1,373원 50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증권가 보고서들 정리했습니다. 전통 에너지와 자동차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선 하나증권은 이번 IRA 세제 개편 상원 초안이 전통 에너지에 우호적이라면서 에너지와 탄소 포집, 원자력 관련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크게 3가지 조항이 우호적이었는데요. 탄소 포집 세액 공제가 기존과 동일하게 2033년까지 유지가 됐고 또 석유 회수 증진, EOR에 대한 세액 공제 규모가 확대됐다는 점이 첫 번째였고요. 다음으로 청정원료 생산세액 공제 일몰 시점이 2032년까지로 5년 더 연장됐다는 점, 그리고 원유와 가스 생산업체에 대한 특정 시추비용 공제도 허용할 가능성을 내비친 점입니다. 이건 모두 미국 내 공급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전통 에너지원이나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과정에 필요한 탄소 포집 청정원료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뜻인데요. 하나증권은 탑픽으로 S-오일과 SK이노베이션, 유니드를 꼽았습니다. 한편 자동차에 대해선 삼성증권이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놨는데요. 삼성증권은 현대차그룹의 로봇 사업의 두 축 중 하나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그룹의 배당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면서 현대차그룹은 배당 상향 여력이 충분하고 또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도 여러 차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그룹의 로봇 밸류체인을 주목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액추에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제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오토에버, 더불어서 소형 모터 업체인 S&T 모티브와 물류 로봇의 LED 램프와 스팟의 로봇 다리를 생산하는 SL, 더불어서 라이다 업체인 SOS랩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전통 에너지와 자동차 섹터에 대한 보고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밤 미증시는 노예 해방기념일로 하루 쉬어가고요. 영란은행 금리 결정이 이뤄지니 체크해 두시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원전주가 강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이 한미글로벌과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원전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진 건데요. 최근 원전주,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할 것이란 기대감에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강한 흐름 보일지 지켜보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국내 증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신호에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국내 증시 3,000피 돌파에 영향을 줄까요? 일단 국내 증시 프리마켓에서는 시총 빅5 종목 모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84% 오름세로 거래가 6만 300원, SK하이닉스가 0.81% 오르면서 24만 8,500원에 거래됩니다. 더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LG에너지솔루션도 0.68% 강세로 거래가 29만 4천 원이고요. 5위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까지도 0.54% 오름세로 93만 2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시죠. HLB 한 종목 빼고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부를 켰습니다. 알테오젠이 0.76% 반등하며 현재 거래가 39만 8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1.1% 올라가며 9만 1,400원, 에코프로도 0.72% 오름세입니다. 현재 4만 2,1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92% 상승하며 거래가 27만 4,500원이고요. HLB만 0.8% 조정받습니다. 현재 4만 9,9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3,000피까지 28포인트 정도 남았습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 매수세가 이어지고 대형주들이 힘을 내준다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지만 지금 과매수권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개장 상황부터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27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양상 지금 거의 일촉즉발 상황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군사 공격 계획을 승인한 상황이고, 네. 이제 이란이 실질적으로 핵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최종 명령은 하지 않은 상태. 1초 전에 결정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1초 전에. 그 사안만큼은 이제 전망이 무의미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그랬잖아요. 네. 미국이 개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이란을 때릴 수도 있고 안 때릴 수도 있고 네. 누가 알겠느냐. 자기도 잘 모르겠다 하는 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란이 포기하겠다 항복하면은 안 하겠다는 건데 예, 예. 한번 보겠다는 거죠 뭐. 근데 예. 그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도 밝혔습니다만 이란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라면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왜 이란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네, 네. 쉽게 항복하고 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100억간으로 오길 희망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란이. 그러니까 예,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이란이 먼저 연락해 왔고 예. 너무 늦었는데 또 너무 늦은 건 없다. 늦은 건 파월뿐이다. 늦은 건 파월뿐이다. 그러니까요. 이제 시장이 참 그러네요. 네. 미국은 전고점을 열고 역사적 고점을 열고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뭔가 확신이 필요하고 우리는 3,000포인트라고 하는 뭔가 그래도 딱딱 끊어지는 매듭 숫자라 그러나요? 마디선. 이런 거는 예. 마디선은 뭔가 좀 그래도 그게서 고만고만한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야간 선물 흐름 봐서는 그냥 약보합인데 이걸 뚫고 오늘도 위로 당길 수 있는 시장 흐름인지 그러네요. 그런데 오늘 누가 오시나 했더니만 제가 딱 원했던 분이 오늘 우리 패널로 나와주십니다. 특별히 원했던 이유가 있으세요? 요즘 들어서 아주 네. 솔직 담백한 뷰를 제시해 주셔가지고 네. 아주 날 것으로 그냥 말씀하시잖아요. 살짝 렌즈에 집어넣거나 데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날 예, 것으로. 사시미 느낌으로. 사시미 느낌. 네, 맞아요. 위즈웨이브 네. 이건희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표님. 웨이브는 알겠는데 위즈는 뭡니까? 네, 위즈덤, 위즈덤에. 위즈덤. 네, 위즈덤과 웨이브의 합성어입니다. 위즈웨이브. 네, 그래요. 오픈 AI가 알려줘가지고, 오픈해야 네, 챗 GPT가 알려줬습니다. 회사 이름 지을 때. 회사 이름 지을 때. 네, 요즘 많이들 활용하세요. 회사 이름 지을 때. 네, 알려줬는데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몇 개 조건을 넣었더니 그게 제일 좋다고 추천을 했는데 네.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걸 그래요? 쓰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더 좋죠. 예, 예. 네. 아니 미국 얘기하기 전에 예. 이 대표님은 우리 장 이 정도로 빨리 올라올 줄 아셨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몰랐죠. 예.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 몰랐는데 일단 저도 전망은 그 올해 초부터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것만 해소된다라고 해도 주가는 반등될 거다라고 봤는데 이제 그 선거 치르고 이제 4월달 우리나라 이제 대선 진입하고 대선 예, 국면 예. 진입하고 나서부터 지지율 국면이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고 하면서 6월 이후에 만약에 정부가 바뀌면 예. 그러면 랠리가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제가 전망을 몇 번 했는데 네네. 이런 랠리의 이제 근거가 사실은 상법 개정이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가장 트리거는 뭐니 뭐니 네네. 해도 그쪽인데 그 단순 계산으로 보면 뭐 일본 같은 경우도 PBR이 올라서 주가가 올라갔고 독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올라온 거 보면 그 나라들이 지금 경제가 너무 좋고 호황이고 기업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잘 벌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맞아요. 밸류에이션으로 올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뭐 밸류에이션 PBR 이제 1배 수준 왔는데 0.8 근방에서 이제 1까지. 1까지 왔는데 여기서 1.4 가면 4,000포인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PBR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네. 가버넌스 이슈가 어떻게 해소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뭐 중장기로 이제 뭐 4,000, 5,000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나온다. 네. 그러면 뭐 어제 보면 뭐 네이버도 급등하고, 그러게요. 예, 뭐 갑자기 현대 글로비스, 모비스 뭐 이런 종목들 진짜 제가 브로커리즈 할 때 사면은 굉장히 화나는 종목들이죠. 안 움직이고 잘. 미국 네. 국채보다도 안 움직인다. 뭐 이래가지고 국채보다도 예, 그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시장의 온기가 이제 들어왔다. 그리고 네. 기관과 외국인들이 뭐 아까 뭐 이제 다들 작전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네. 기관과 외국인들이 작전을 하고 있는 거죠. 어제 네이버 보니까 기관 외국인 먼저 사고 기관 또 따라 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돌았겠죠. 야 이거 사보자 이렇게 돌았겠죠. 네네. 예.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인 건 JP 모건이었을 거고. 네. 예. 근데 목표가 2만 원 상향했다고 15% 14% 이렇게 올리는 거는 사실은 조금 힘들겠죠. 그만큼 이제 컨센이 모여졌다는 거죠. 아하. 예.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올라가는 게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주면 올라가죠. 그렇죠. 예, 그럼 거기에 이제 또 뭐 개미들도 붙고 뭐 이러면서 또 오늘도 아마 주가 상승을 하고 할 텐데 뭐 그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지금 코스피가 좋게 보면 굉장히 건전하게 시총의 비중이 삼성은 떨어지고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오히려 포트폴리오가 더 안정화되는 형태로 가고 있다. 오히려 더 바람직한 현상으로 바람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네이버가 그동안 너무 좀 저평가된 것도 있었고. 네. 예. 뭐 AI 제가 이제 하도 네이버가 우리나라 AI 대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제가 재작년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석박사 AI 관련된 석박사가 제일 많은 데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아, 그래요. 예, 인력을 다 빨아들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지금 배우보다 더 유명해졌지만 예, 배우보다 배우는 가명이지만 이분은 본명이실 하정우. 거예요. 예. 예. 또 화면에 나오네요. 예, 그분이 이제 나오면서 소버린 AI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제 지금 더 온기가 이쪽에서도 확산되고 있고 저기 이제 소외받고 있는 지주사부터 뭐 우선주 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저기 이 대표님 예. 자료 화면 한번 보세요. 예, 지금 하정우 수석 연설하는 장면입니다만 네. SBS 비즈 포럼이에요. 아 예. 지금 밑에 가리네요. 밑에 가리네. 아까 화면에서 너무 선명하게 나왔는데 난 자막 처리했나 싶었는데 보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저기 예. 의견 있는 경제 채널 맞죠? 저희. 아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예. 이 부분 예. 고객 예탁금이 절대 규모도 엄청나게 늘지만 증가 속도가 거의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이게 소위 말해서 뭉칫돈, 큰 손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조막손들이 한꺼번에 확 들어와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제 사실은 강남 상구부터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강남 상구. 예. 지금 이거 부동산 코너 아닌데 증시 코너인데. 아 그쪽 자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사모펀드 쪽에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 네.
자금이 그쪽에서 많이 유입이 돼서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 증시 부양이 될 거라는 거를 알고 투자하시는 네. 분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은 아마 그쪽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고 이제 3,000포인트 넘어가면 이제 작은 손들이 많이 들어오시겠죠. 아하, 예. 아, 또 그 또 들어갈 만한 또 타이밍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추경 통과해서 또 이제 민생지원금 뿌려지면은 아까 어떤 기사 제목도 그래서 민생지원금이 이제 그 되면은 2020 어게인 이러는데 그 어게인자 붙는 거 별로 결과가 좋은 적 없었잖아요. 지금 마가요? 마가? 아니 코로나 어게인. 아니 그러니까 어게인자 붙는 게 별로 좋은 게 없다고 하셔서 혹시 트럼프 대통령도 같이 말씀하시는 건가 해서. 야, 그거는 너무 많이 나가셨고. 그래요? 제가 그 정도까지 고차원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뭐든 지금 3년 동안 이제 정부가 전 정부가 긴축을 계속 유지했던 거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제 확장 재정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재정 상황이 굉장히 좋거든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외국인들 눈에는 빚낼 여력이 너무 많은 거죠. 빚을 낼 수 있는 여력이 더 있다. 그렇죠.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 부채 규모가 크지 않다.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IMF에서도 예전에 이제 추경을 해라라고 할 정도로 소비를 살리려면 돈을 좀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돈을 이제 풀기 직전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유동성으로 보면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증시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좋죠. 예. 그리고 이제 내수가 좀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좀 달라지고 이렇게 되면 사실 그럼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뭐 경계의 목소리는 있습니다만 저는 뭐 일시적으로 조정이 좀 나오고 외부 변수에 의해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은 아직은 조금 더 여력이 있다. 그러면 좀 추가 상승에 그러니까 싸게 살 기회. 네네. 조금이라도 지금 너무 올라갈 때 지금 사실은 이제 브로커리지를 하는 증권사 직원 입장에서 보면 살만한 종목이 바닥권에서 살만한 종목은 사실 별로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 직원들 만나면 되게 힘들어하는 게 올라가는 종목 팔았는데 네. 예? 올라가서 팔았는데 수익이 많이 나서 팔았는데 더 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예. 돈으로 또 살 종목은 좀 애매하고. 그러면 이제 욕 더 먹죠. 왜 그렇게 잘 가는 종목을 왜 팔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런 시장이 사실은 되게 좋은 시장입니다. 증권사 직원이 좀 힘들어야지. 증권사 직원이 힘들어야 좋은 시장이다. 그렇습니다. 원래 증권사 직원이 제일 좋은 거는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이는 게 제일 좋죠. 단기 트레이딩으로 그냥 왔다 오르면 팔고 그렇습니다. 예, 떨어지면 그렇죠. 사고. 수수료가 베이스니까 그 베이스를 좀 바꿔야지 예. 될 텐데 못 바꾸죠. 예. 저도 20년 고민해봤는데 못 바꾸겠더라고요. 예. 지금 그러면은 아까 우리 이건희 대표 표현에 의하면 강남 3구에서부터 움직인 그 네. 자금들, 그렇죠. 국내 자금들은 중동 사태든 뭐 경기 침체 우려든 뭐 이런 것들은 신경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 근데 뭐 경기 침체 얘기는 우리나라는 경기가 침체됐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침체됐다. 예, 근데 지금 경제 성장률이 0.8%대까지 전망치가 낮아졌는데 예. 오히려 그럴 때 주가는 제일 좋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주식과 경제는 좀 약간 다르게 움직이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주식시장은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미래를 땡겨온다라고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에서 봤을 때 미래는 좋아질 것 같다. 이게 이제 반영돼서 벌써 지금 한 2026년, 7년 가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안 좋아도 향후는 괜찮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런 그렇습니다. 기대감 0.8%에서 이제 1% 간다 그러면 또 좋아질 거고 이게 전망이라는 건 항상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예, 그렇게 보시. 미국도 뭐 지금 뭐 침체가 온다 하지만 관세 영향이 있다 없다 얘기 많지만 아직 별로 그러게요. 없죠. 그러네요. 예, 예. 그런 것들 보면 미국 시장도 그래서 이제 고점에서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결국엔 전쟁 이슈. 예. 네. 미국이 참전할 거냐 말 거냐의 싸움이죠 지금. 아. 네, 참전하면 또 이제 한번 출렁이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아니 근데 이제 어제 참 재밌었던 미국 쪽에서 재밌었던 뉴스라기보다도 기사 하나가 그 톰리 예. 언더스트레스의 톰리 그분이 엄청난 그 이제 롱뷰를 늘 갖고 계신 분이고 지금까지 잘 시장을 리드해 왔는데 그분 말도 뉴욕에서
대부분의 개인들 뉴욕도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계좌가 시원찮은 사람들이 많다, 투자자들이. 지금 우리는 좀 더 그런 얘기 더 자주 듣거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제 지금 요 비슷한 레벨의 3천 근방에서 삼성전자 주가만 보더라도 그렇긴 한데 지금 여기서 너무 빨라요. 이 소위 말하는 이 순환매가 이게 지금 이 대표님처럼 지금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입장에서 오늘은 어디가 움직이겠다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그거 예상을 제가 잘하면 굳이 방송 나올 필요 없고 집에서 전업으로 개인 전업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예. 진짜 솔직하신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거죠. 이제 대충의 흐름이 있죠. 뭐 정책이 언제 발표되고 일정이 있는 것들은 굉장히 쉬운 매매고 어제 네이버가 그렇게 갑자기 급등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아니 근데 왜 하필이면 어제냐 말이죠. 하정우 수석이 임명된 게 어제도 아니고. 예. 그날- 오히려 그날은 뭐 올랐다 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어제는 결국 뭔가 어느 세력이 움직였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죠. 사실은 이제 통정 매매를 하면 작전이지만 기관들이 사면 수급이죠. 그렇죠. 아, 예, 개인들이 뭐 문자 주고받고 해가지고 막 올리면 작은 종목들 올리면 그게 이제 범죄가 되지만 사실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큰 자금들이 이쪽으로 우리가 한번 사보자. 본인들끼리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예, 보면 같이 짜고 친 것처럼 사죠. 네, 예, 맞아요. 어제 그러니까. 보니까. 예. 원래 대형주들 처음에 신호탄 쏠 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쏘기 때문에 삼성 SDS가 오히려 그날은 더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예. 수급이 비어 있는 쪽을 털러 가는 거죠. 외국인 기관들은 개인들이 사서 들어오기 전에 네. 먼저 확 사서 치고 올려서 따라붙게 만드는 전략을 쓰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굳이 나쁘다고 할 것도 없고 네이버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죠. 그렇죠. 기존 주주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입장에서도 평가를 좀 다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카카오보다 훨씬 싼데 아무도 안 사줄까? 이런 고민은 이제 어제 좀 해결이 됐겠죠. 다시 네. 한번 이제 BTS 복귀하듯이 이제 네이버가 복귀했다 시장에.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 전에는 뭐 저게 뭐 쇼핑주야 뭐 이랬었는데 예. 이커머스 쪽으로. 근데 이제 AI 관련주로 이제 확실히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저녁에 저는 가볼까 하는데 어디를요? 당구장을 당구장? 예, 일주일에 한 번인데 오늘은 네. 어떻게 가능해서 갈 것 같은데 저 당구 파트너 시모 교수가 예. 지난 1년 내내 저 네이버 갖고 얼굴이 이렇게 불편했는데 오늘은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하루에 한 17%, 18%였으면 이거는 뭐 그렇죠.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저 뭐 길목 잡기를 해야 되는 시장이지 길목 잡기. 아니면 아예 처음에 쫓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그게 어려운 건 뭐냐면 안 움직이던 애들이 갑자기 안 네. 움직이는 종목들이 거래가 갑자기 뭐 전날에 2배 이상 오전장에 나온다. 네. 그러면 그거는 따라가시는 게 추세 추종에 맞죠. 예,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방송 열심히 안 해도 되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길목을 지키던가 추세 추종을 근데 이제 하던가. 지금 분위기 좋은 건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너무 높은 거를 조방원 이런 거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수익은 좋았는데 네네네. 팔고 나면 또 더 가서 화가 나셨을 거고 또 지금 늦게 따라 사신 분들은 생각보다 뭐 수익률이 별로 높지 그렇죠. 않고 예. 근데 이제 섹터가 돌아간다는 건 빨리 돌아간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 기회도 빨리 계속 올 수 온다라는 있다. 거죠.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아마 저 외국인들이나 기관 중에서는 이제 디스플레이도 적지 않게 하는데 예. 결국 이게 3천이라고 하는 요 공방인데 어디 이 대표 보시기에 요 조정 없이 그냥 3천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이거는 뭐 예. 어떻게 일단 외국인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의 네네. 의미고 그게 달려 있고 거기에 이제 개인들이 또 얼마나 또 들어와 주느냐의 문제니까 그리고 또 지금 긍정적인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소장님도 느끼셨겠지만 제가 ETF를 우리나라에 상장하는 ETF 옛날 코스피 200 ETF 네네네. 뭐 레버리지 뭐 그다음에 뭐 2배짜리 뭐 그다음에 또 인버스 네. 그런 거 위주로만 이제 거래가 되고 다른 이제 섹터 ETF들은 거의 뭐 사실은 거래가 안 되고 내가 한 1,000만 원 사면 막 1%씩 올라가 버리고 막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굉장히 활성화됐다. 어디 우리 시장에서도 그 ETF가. ETF 업종
업종 ETF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이 활성화됐죠. 활성화되고 있다. 예. 그러면 이 활성화됐다는 것 자체는 뭐 모르시겠지만 지금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화나실 수 있지만 2차 전지 ETF 중에 인버스 ETF가 있습니다. 그거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대박 났습니다, 사실은. 아이고야. 예. 근데 자 이제 본주 갖고 계신 분들은 화나는 일이죠. 그렇죠. 예. 근데 뭐 항상 누군가는 수익이 나고 누군가는 좀 잃고 뭐 그런 건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ETF가 활성화됐다는 거는 그만큼 간접 투자 영역이 많아지면 예.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ETF가 항상 상장할 때 꼭지라는 점은 좀 예. 맞아. 한참 인기 있는 그래요. 테마가 또 ETF로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그 섹터 갖고 있는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있으면 팔아야 되겠구나 예, 생각하셔야 예,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고요. 그거는 ETF의 본질은 원래 간접 투자를 하겠다는 거지만 사실은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돼야 인기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시적인 고점을 만들고 예. 조정받을 때 들어가시면 되긴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시장의 확대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좋은 걸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지금 6월 달에 산 금액만 해도 거의 한 4조가 넘어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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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어, 그 전 달에 뭐 한참 산 거 올해 내내 산 거보다 더 많이 사고 있죠. 근데 아직도 살 여력이 더 많이 있다. 올해 연초까지 아직도. 한 12조 팔아먹었거든요. 예. 그럼 좀 그것만 채워도 지금 앞으로 한 그러네요. 들어와야 될 돈이 한 6조 이상은 더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비중을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 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점 근처 가면 꺾이면 팔죠. 예. 팔죠. 네.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전략 보면 결국엔 스타트 바닥에서 잡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끌어올려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거기에서 따라 붙어서 그 중간을 먹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3,000포인트에서 약간 좀 헤매더라도 여전히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올해 잘하면 저는 뭐 한 3,200도 한번 터치는 하지 않을까. 30대. 예, 이제 속도는 조금 늦어질 수 있겠죠. 지금 네. 뭐 지주사들 막 다 끌어올려놓고 했기 때문에 0.6 요즘에 0.5 밑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PBR 이런 것들이 조금 해소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개인 투자 입장에서 대형주하고 중소형주 최근에 보면 대형주 수익률이 훨씬 좋잖아요. 아무래도 외국인이 끌어올리는 장이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형주에서 좀 길목 지키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지금은 이제 대형주가 조금 더 수익이 더 빨리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들어올 때 네. 꼬마들부터 사진 않겠죠. 그렇죠. 예. 예, 일단 지수 베팅을 먼저 할 거고 그리고 관련돼서 지금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소부장들이 더 늦죠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근데 SK하이닉스를 먼저 갖다 놔야 나머지들이 예, 따라 예. 올라갈 수 있는 예. 형태를 만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큰 자금들이 들어와서 올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오히려 대형주들이 훨씬 더 좋죠. 그렇죠. 방산도 예. 대형주가 좋고 예. 조선도 대형주가 좋고 예전에는 이제 그 보면 그 조선주 한참 올라갈 때 밑에 뭐 태광 이런 종목들이 막 한 10배씩 나오고 그랬어요. 막 피팅 업체 기자재 예, 쪽.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그쪽은 그닥 뭐 한 두세 배 이렇게 나고 요즘 오히려 지금 대형주들이 막 7, 8%. 현대중공업 사신 분이 그냥 위너죠. 그러니까. 예, 분위기가 이제 완전 2,200대까지 2,200, 300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3,200 갈 때까지는 대형주가 조금 더 강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솔직하시니까 더 여쭤볼게요. 그 예. 대형주 이제 지금 예.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예, 뭐 조선, 방산, 뭐 예. 원전 거기다가 또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다가 예. 지금 뭐 플랫폼 관련주 많잖아요. 예, 예. 길목 지키기 차원에서 그러면 지금 좀 들어갈 만한 섹터가 있나요? 지금은 이제 길목지키로 들어가실 거면 현대차 들어가셔야죠. 현대차, 자동차. 자동차. 그동안 덜 움직였고 예. PBR 0.5배. 오, 지금 다 PBR 많이 0.5 올라가 있는 배. 상황인데 예, 아직도 0.5배. 예. PER은 더 처참하죠. 뭐 4점 몇 배 이렇죠. 근데 5배가 길목을 지키고 있는데 빨리 안 오면.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게 길목만 지키다가 잠이 들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그렇게 한번 팍 모멘텀이 될 만한 게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차 자동차 섹터가 왜 눌려 있냐면 결국 관세 때문에 눌려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근데 관세를 도요타도 맞고 현대차도 맞고 다 맞으면 네. 사실 별 의미 없거든요. 똑같이 맞는 같이 거니까. 맞으면. 예. 예. 미국 사람들이 돈 더 내고 타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만 네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뭔가 이 트럼프 정부의 가장 악질적인 게 뭐냐면 증시에서 네. 불확실성을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그래요. 난 언제 맞아요. 난 1초 전에 결정할 거야. 뭐 이런 예. 그 참 정치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그 사업가로서는 할 수 있는데 정치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측을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어찌 됐든 결론은 날 겁니다. 7월 달이 되면 관세를 뭐 개별 관세를 부과하든 네. 아니면 뭐 그걸 비율을 좀 조정을 하든 그게 7월 9일이잖아요. 예, 유예 또 지금 기간 뭐 기한이. IRA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가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게 중요한데 2차 전지도 아마 뭐 물론 업황도 안 좋고 뭐 굉장히 최악이지만 뭔가 그냥 뭐 IRA 법안이 어떻게 된다라는 게 정확하게 딱 나오면 바닥 찍고 아마 올라갈 겁니다. 오히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렇습니다. 간에 예. 좋든 나쁘든 네. 좋으면 좋아서 더 올라갈 거고 나쁘면 불확실성 이제 해소. 더 이상 불확실성 나빠질 해소로 건 더 이상 없다. 나빠질 거 없다고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섹터들은 오히려 기회가 아직 좀 남아 있다. 길목지기. 그럼 천병을 조금 보내놨다가 안 갖고 있으면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현대차 한 주라도 사놓고 있으면 내가 네이버처럼 움직일 때 이땐가 보다 이렇게 따라 사셔야죠. 예.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사서 끌어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굉장한 꿀팁이네요. 네, 일단 그럼 호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0.8% 상승 예상되고요. 2,997포인트 출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3,000포인트까지 3포인트도 채 남지 않게 되는 건데 와, 오늘 시장이 좀 기대가 되네요. 코스닥 0.5% 상승 예상되고요. 784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8%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69,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 251,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0.2% 상승 예상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오늘 1.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08,500원, KB금융 보합권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네이버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248,000원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395,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1,500원. HLB 0.6% 하락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41,950원. 레인보로보틱스 0.7%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274,000원이고요. 휴젤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384,000원. 파마리서치도 역시 보합권 예상되고요. 펩트론 0.8% 상승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클래시스 호가가 3% 강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62,700원, 리가켄바이오 1.4% 상승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가량 남았는데 확실히 코스피 쪽 좀 시장이 기대가 되네요. 지금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모두 좀 강세가 예상되고, 네. 예, 와 조선주도 지금 호가로 굉장히 하나오션이 8% 강세 예상되네요. 야, 이제 이런 장은 이제 섣불리 이제 나가 이걸 분석을 해보니 이렇게 전망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입을 갖다가 네. 꼭 닫게 만드는 그런 장이 돼버린 거죠. 지금 뭘 참고할 만한 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밤사이에 뉴욕에서 형성되는 어떤 야간 선물의 결과도 조금 이렇게 개장 초에는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도 무시되고 있고 거의 마이웨이 같아요. 마이웨이가 됐어요. 미국이 가든 안 가든 네, 중동의 전쟁이 갈등이 예. 고조되든 완화되든 그러니까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 우리는 지금 어딘가 갈 데를 정해놓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느낌이니까 이런 장은 진짜 이거 아마 대부분 2020년에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고 이거 저만 하더라도 이 느낌 한 네 번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장 이거 겁나게 가더라고 이거 이거 아닌데 하면서 가더라고 이거 참네 야 약간 그런 장이 왔네요. 예. 그러면 이제 앞서 길목 지키기로는 그런 현대차 괜찮고 추세 추종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추세 예. 추종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대형주에서 하실 거면 이제 네이버 같은 거 하셔야 되는 거죠. 진짜 추세가 네이버나 아주 카카오나 예. 그러게요. 또 네이버 오랫동안 버림받았던 거죠. 오랫동안 버림받았다.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고.
그렇죠. 이제 모멘텀을 어떻게 이제 전문가들이 붙여주냐의 문제인데 네이버를 그동안 뭐 쇼핑 실적 이런 걸로 따졌다라고 하는데 네이버 재무제표 펴보면 네. 실적이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습니다. 아, 실적이요. 근데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졌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40만 원대부터 그게 아니라 40만 원대까지 올린 거는 사실은 그때 유동성으로 올린 거죠. 그랬죠. 예, 코로나 예. 때 유동성으로 올렸고 그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이제 IT 회사들이 좋으니까 같이 올라갔던 카카오도 그때 같이 올라갔던 거다가 이제 밸류가 그냥 빠진 겁니다. 빠졌다가 지금 다시 밸류를 줄 만한 분위기가 됐다. 그러면 이제 뭐 네이버가 내일 아침 뭐 갑자기 다음 분기에는 엄청난 실적을 낼 거냐? 제가 볼 땐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돈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AI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누군가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해본 사람이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네. 그러면 네이버 지금 하이퍼클로버 X를 결국엔 확대시켜서 우리나라 소버린 AI를 만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축은 아마 네이버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카카오는 그럼 또 뭐냐? 카카오 밸류에이션 말도 안 되게 비싸죠. 지금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는데도 50배 그렇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괜찮은 거는 또 이게 뉴스가 자꾸 휘발되는데 샘 올트만이 우리나라에다 법인 세운다고 했잖아요. 챗 GPT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료 사용자 예, 맞아요. 2위. 많다고. 예. 그러니까 샘 올트만이 바보처럼 싱가포르랑 일본에다 세울 게 아니라 네. 한국에 진작에 세웠어야죠.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네이버는 약간 좀 콧대가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카카오. 그 카카오랑 협업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협업 이슈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올 때까지. 예, 그리고 뭐 나 이것도 저것도 싫다. 삼성전자 사셔야죠. 드디어 이제 AMD를 세일하기 시작했습니다. AMD. AMD랑 원래 삼성전자랑 계속 거래하고 네, 있었으니까. 네. 예. 그 최근에 보면 AMD 주가가 탄력성이 좋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등의 추격이죠. 그래서 점유율 10%도 안 되던 회사가 이제 20% 가면 2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지금 보고 그러면 삼성전자도 더 이상 뭐 엔비디아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한 7만 원까지의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무서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게 이 월봉이 아직 6월달 아직 하순이 남았습니다. 어떤 거가 무서운 우리 그림? 코스피. 코스피가. 코스피가 주어를 지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주어를 빠뜨렸네요. 6월 들어서 벌써 10.18%인데 아직 지금 우리 어떻게 됩니까? 며칠 남았나요? 거래 기준으로 오늘 포함해서 8일 남았습니다. 네. 8일 남았는데 여기서 하루에 1%씩만 올라도 이게 어딥니까 그러면은. 야, 이게 지금 2020년 그때 3월 달에 코로나 왔을 때 이제 급락하고 아래 꼬리 달고 4월 달에 보니까 11%. 그리고 쭉쭉쭉쭉 가다가 11월 달에 14.3%. 한 달 사이에 2020년 12월에도 또 11%. 이거 약간 진짜 2020 어게인인데 2020 어게인까지만 가야 되지 2021 어게인 가면 안 되는데. 갔다가 이걸 갖다가 지켜줘야 되는 그래 한 단계 레벨업 한 다음에 좀 이렇게 쉬고 그 다음에 또 펀더멘털이 받쳐주고 뭔가 확인하고 지금의 또 그 기대감이 현실화되면서 또 거기서 더 추가 상승을 하고 해줘야지 이게 단순히 유동성만으로 이렇게 또 한번 왔다가 가보니 없더라 해서 또 엎어지면 안 되는 장이 돼버렸네요 벌써. 지금 이제 뭐 워낙 시장 오래 보시니까 그게 걱정이 이제 되시는 건데 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직 그 걱정보다는 걱정보다는 이 기대가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숙제 검사는 이제 일단 숙제를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올리는 거니까 검사해보고 안 좋으면 또 빼겠죠. 예. 그리고 이제 직전 고점인 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면 네. 아마 또 좀 잠깐 쉬어가려는 세력들이 또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방은 있을 텐데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그냥 흔히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해라, 현금을 잘 갖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은 현금 갖고 있으면 바보 되는 시장일 수 있고 포트폴리오를 잘 짜라는 거는 돌아가면서 올라갈 때 잘 팔고 잘 또 빠진 건 잘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순환매를 따라가려면 네. 섹터를 내가 여러 개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네요. 그래요. 예, 어떤 게 먼저 갈지 모르니까. 모르죠. 예, 모르니까. 원래 포트폴리오라는 게
수익률을 지키기 위한 건데 네. 덜 잃기 위한 거잖아요. 네, 네. 사실은 잘 벌려면 그냥 10배 가는 종목 사가지고 몰빵하는 게 사실은 더 좋죠. 수익률 극대화 측면에서. 좋죠. 근데 이제 그게 어렵기 때문에 뭐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저 바닥에 있는 뭐 현대차도 좀 사놓고 이제 막 그 고점을 찍고 있는 하이닉스도 더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성장 섹터에다 또 베팅도 하셔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를 고안을 하셔서 대형주로 포트를 짜도 지금 재미있는 장이 나오겠죠. 이제 스타트하는 네이버가 조정이 나오면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개장하고 조정 안 줄 수도 있죠.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6월 19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뭐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고 FOMC 결과 나왔죠. 뭐 시장 예상대로 금리 동결 그리고 점도표로 봤을 때는 올해 한 50pb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국내 증시 어제도 이제 흐름이 보니까 오후 들어 굉장히 좀 강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요. 오늘도 호가 분위기 좋았거든요.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58% 상승입니다. 2,989포인트, 코스닥도 0.4% 상승입니다. 783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올라갑니다. 지금 6만 5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0.4% 상승이죠. 24만 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보합권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보합권으로 92만 8,000원. 그리고 현대차가 1.4% 올라갑니다. 20만 9,000원이고요. KB금융도 1.4% 상승합니다. 네이버 어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로 시가총액 지금 8위까지 올라선 상황에서 오늘도 또 상승합니다. 4.9% 상승하면서 25만 5,5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도 소폭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제닉 지금 보합권이고요. 에코프로비엠 0.4% 상승합니다. HLB가 1.2% 하락으로 49,600원, 에코프로가 소폭 오름세로 41,900원이고요. 레인보로보틱스가 0.7% 상승합니다. 휴젤은 1% 빠지네요. 지금 38만 원이고 파마리서치도 내림세고요. 펩트론 0.7% 올라가고 클래시스가 2.6% 상승으로 62,100원 선, 리가켄바이오가 0.8% 오름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뭐 지금 플랫폼 관련주죠. 네이버하고 카카오입니다. 지금 네이버가 5% 상승 25만 6천 원 선이고요. 카카오도 4.8% 올라갑니다. 57,900원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전자결제, 뭐 가상화폐, NFT 쪽 움직임이 좋네요. 지금 전자결제 쪽에서는 카페24가 11% 급등 중이고요. NHN도 7.6% 상승 34,750원.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6.9% 강세입니다. 6만 5천 원 선이고요. KG 이니시스 7.9% 상승 11,600원. 다날도 6.5% 올라가고요. 헥토파이낸셜도 3.8% 강세.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3% 오름세고요. KG 모빌리언스도 지금 4.6%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한국정보통신도 3%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카페24가 10%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웹툰 관련주들도 좋네요. 미스터블루가 10% 급등합니다. 1,890원 선.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도 8% 강세고요. 핑거스토리도 3% 오름세, 미트원, MBT도 3%에서 2% 강세고 대원미디어까지도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웹툰 관련주도 좋고 그리고 오늘 뭐 핀테크, 뭐 두나무 관련주 다 좋습니다. 우리기술투자 5% 상승 중이고 TS 인베스트먼트도 5% 이상 올라가고요. 하나투자증권, DSC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5% 안팎으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페이 관련주, 뭐 전자결제 관련주 다 좋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볼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731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02억 원, 243억 원 순매도.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465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448억 원, 외국인은 매도 우위, 기관은 2억 원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정기장 마감 대비로 5원 60전 상승하면서 1,37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시장 강하네요. 지금 오늘 뭐 네이버, 그러니까
네이버와 관련해서 파생된 뭐 웹툰 관련주도 다 좋고 지금 보니까 뭐 전자결제 쪽도 좋고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와, 놀랍습니다. 저는 그 뭐 외환 쪽에 외환 트레이드로 뭐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시장에서 돈 잘 버는 딜러는 보면은 이렇게 무슨 모임이나 이런 회식 같은 데서 나가서 물어보면은 시장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돈 잘 버는 트레이더들은. 예, 아, 야, 어제 FOMC가 뭐야?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게 왜 중요해 이런. 그게 왜 중요해 그러고 뭐 지표가 어떠고 뭐 네, 그 별로 중요하지. 뭐 금리 차가 야 그냥 사보고 안 올라가면 빨리 팔고 팔았는데도 안 내려가면 빨리 사버려 이러는 선수가 늘 보면은 내 돈 뺏어 먹었어요. 그런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장이 딱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예. 이거저거 따지는 사람이 우리처럼 방송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우습게 알고. 아, 예. 예. 뭐 자본주의 시대에선 돈이 그러니까 최고니까. 뭐 조금 이렇게 조금만 유식한 뭘 하나 하면은 일단 반응이 계좌부터 까봐 뭐 이렇게. 너 나보다 돈 잘 벌어. 너 나보다 돈 많아 이렇게 되는데. 야,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가도 되나? 일본이 빠진들, 미국이 뭐 보합인들, 뭐 전쟁이 어떻게 된들. 야, 이장이 왔네 결국.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새 정부 출범하고 7거래일 연속 올라가다가 그랬죠. 8거래일째 한번 맞았죠. 하루 쉬고는 그냥 근데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 시작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루 조정받고 네. 그 다음 날 약간 눈치 보다가 또 지금 계속 맞아요. 올리고 네. 있는데 속도 조절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울기는 조금씩 줄긴 하는데 예.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이 여기서 참전을 한다. 만약에 벙커버스터를 활용해서 비트 폭격기를 보낸다라고 하면 시장도 한번 빠지겠죠. 그럼 그때가 또 매수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저 전쟁은 제가 볼 때 빨리 안 끝납니다. 저 전제. 네, 미국이 이제 개입한다고 해서 그럼 빨리 끝날 거냐? 벙커버스터 해가지고 그 핵무기 핵시설 없앤다고 해서 이란이 없어지진 않죠. 그렇겠죠. 예, 오히려 아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럼 미국이 늪에서 못 빠져나올 수 있죠. 잘못하면. 예, 이란이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더 빠르죠. 이스라엘 사실은. 작긴 하죠. 이제 네. 이스라엘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네. 인구가 그만큼 적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근데 이란은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금 함부로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볼 땐 저는 미국인 폭격을 못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돈을 엄청나게 써야 됩니다. 자칫 베트남전처럼 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그런 거에 그 돈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돈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돈이 안 된다. 라고 하면 그닥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 거고 계속 협박만 할 겁니다. 보통 저 정도 되면은 예. G7 일정까지 남아 있는데도 조기 귀국하는 그런 어떤 근데 원래 시츄에이션을 만들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즉각 테헤란을 떠나라고 막 SNS에 올리고 이러면은 이게 그동안 어지간하면 먹혔는데 예. 지금 안 먹히잖아요. 약간 이제 약간 양치기 소년 되셔가지고 네, 자꾸 뭐라 해도 실제로 할까 말까 이런 거에 대한 시장이 약간 의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일부 얘기지만 월가와의 싸움에서 이미 손을 들었다. 월가와의 싸움에서 네, 지금 뭐 그래서 관세도 처음에 세게 나갔다가 다 저 물러섰잖아요. 괜히 파월만 계속 욕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네, 월가를 대변하는 정부 요인이 그분이니까. 예. 예,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채권 자경단이 누구냐 뭐 이렇게 채권 금리가 갑자기 이제 폭등하면서 이제 손을 들었는데 그게 뭐 미국이다 그러니까 일본이다 중국이다 얘기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냥 미국의 월가였지 않았을까.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데 여기서 이란으로 돌파구로 찾아서 나간다라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예, 지난번에 제가 그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협상도 결국에는 미국이 손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결국에는 미국이 손든 걸로 끝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여전히 이제 미국에서 특별한 엄청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 시장은 이제 흔들겠죠. 이제 여기서 네네네. 3,000포인트를 갈까 말까 찍었다 내렸다 이게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수도 음봉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SK 하이닉스는 그동안에 참 올라오면서도
일봉물 보면은 색깔은 음봉이에요. 그렇죠. 예, 예? 올렸다 떼고 어, 올렸다 빼고 해서. 개장초 팍 올려서 조금 밀리면서 했지만 어쨌거나 종가는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지금 또 갑자기 지수가 확 밀리네. 고점 대비 그래도 예. 아니 이거 원래 소장님이 질문하시기로 한 건데 제가 대신할게요. 예, 그래요. 신풍제야. 아 예, 네. 신문제. 소장님이 혼자 그 하실다고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틀 연속 상한가고 오늘 20% 급등하는데 소장님이 이 정도면 작전주 아니냐며 말씀 주셨거든요. 작전주죠.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저 시장에서 들은 얘기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맞아요. 저도 이제 기사를 검색해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신풍제약 지금 시가총액 오늘 아마 이렇게 됐으면 1조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 회사 여전히 적자거든요. 네. 근데 엄청난 신약을 개발한 게 아니라 예.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는 피라맥스를 예. 유럽에서 특허받았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 용도 코로나 관련된 용도로 쓸 수 있는 거기에 뭐 유전자 어쩌고 저쩌고 막 붙였는데 그래봐야 피라맥스죠. 원래 있던 약입니다. 한마디로 원래 아스피린 가지고 다른 기능에 쓰겠다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건데 코로나, 사스, 뭐 메르스 이런 거에 쓸 수 있는 그러면 한마디로 타이레놀 됐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 파라맥스가 결국 타이레놀이다. 같은 효능이다. 그렇죠. 피라맥스가 네. 뭐 피라맥스. 네, 타이레놀과 똑같은 건데 저걸 전 세계인이 타이레놀처럼 먹을까요? 아니죠. 안정성이 더 입증된 타이레놀을 더 먹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저게 성능이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뉴스 중에 공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허 등록입니다. 아, 특허. 특허는 웬만하면 다 등록해줘요. 그게 돈이 되는지 안 특허를 되는지. 제가 예. 예전에 변리사 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물론 변리사 아. 못했습니다만 예. 네. 예, 옛날에 웬만한- 특허가 되게 답인 줄 알고 가서 공부해봤더니 특허는 그냥 개념이랍니다. 아, 개인. 실현된 기술이 아니라 그 특허. 예, 먼저 누가 이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그럴싸하게 개념을 만들면 그게 특허가 되는 건데 특허 갖고 있다고 돈 버는 게 아니죠. 삼성전자가 특허를 많이 사는 이유는 방어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기술 갖고 딴지 걸까봐 특허를 사는 거지. 특허를 사서 모으죠. 예. 종기원에 가면 특허를 사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이제 자그마한 회사, 좀 작은 중소규모 회사들이 특허 갖고 이슈로 자꾸 주가를 부양시키는 거는 유행이 끝났는데 네. 다시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한다는 얘기가 얼마 전에 돌았고 네. 거기에서 지금 얘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신약 개발한다는 회사들 절대 사시면 안 된다. 2020년부터 개발했는데 왜 아직도 성과가 없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종목, 이런 종목은 그냥 휘발리지 마시고 작전인 줄 알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알고 알고 매매해라. 매매하면 알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뿐만 아니고 지금도 화면에 나옵니다만 지금 이번 장에서 제약 바이오가 좀 소외되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약가이나 뭐 이슈도 있고 지금 살 게 너무 많은 거죠. 성장주도.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다른 성장주 쪽, 말고도 네. 지금 가치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 뭐 수급이 그전에 여기까지 올 가능성이 별로 아직은 조금. 보니까 뭐 유통주, 뭐 지주사, 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렇죠. 제약 바이오는 그리고 원래 여름이 비수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왜요? 여름에는 약 안 먹나요? 그렇죠. 겨울에 아무래도 여러 아, 가지 바이러스도 아무래도? 근데 제가 막, 한 예. 2014년부터 제약 바이오를 매매해봤는데 항상 여름에 별로 안 좋았고요. 여름엔 잘 지켜주면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올라는 언제 이때 사서 찬바람 불 때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거 한번 네. 이거 한번 진단해 주시죠. 지금 저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진단 한번 해주시죠. 아, 두산 에너빌리티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쉬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모든 호재가 다 붙었습니다. 글쎄. 네. 예, 그리고 마지막에 끌어올린 거 6만 원대를 만든 건 개인이었죠. 예. 개인이 뭐 한 백만 주 이상씩 한 3, 4일 사면서 올렸는데 한번 이제 출렁이고 있는데 지금 6만 원에서 헤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사고 있지 않습니다. 예. 수급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지금 예. PER 기준으로 보면 80배를 돌파했습니다. 예. 원전이 아무리 성장주라고 그래도 조금 확인은 해야 되지 않을까? 아, 확인은 그렇죠.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지금 다 그 드림이잖아요. 지금 뭐 저기
체코 원전 빼고는 그거는 이제 본계약했으니까 뭐 하겠죠. 그건 이미 다 반영된 거고. 네. SMR 한다고 하는데 SMR에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실정된 게 아무것도 없죠. 어허. 이제 뭐 빅테크들이 한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반영된 거죠. 네. 물론 거기 이제 일부 미국 SMR 4세대 SMR 엑스에너지에다 또 투자를 해놨습니다. 에너빌리티가. 그럼 거기서 같이 일을 하겠죠. 네. 근데 그걸 확인하려면 실제로 발주가 나오고 사업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 예. 그 확인까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옆으로 횡보하거나 가격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럼 원전 사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한 10에서 15% 여기서 빠진 다음에 사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요로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예, 저는 방산 원전 뭐 조선 다 지금 쉬어야 되는데 좀 그동안 달렸죠 많이. 예. 예, 방산은 쉴 타이밍을 잘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란 이스라엘이 갑자기 쉴 타이밍에 이게 와서 또 예, 그래서 또 오버슈팅이 나왔죠. 예, 근데 주로 이제 보면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죠. 네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중동 국가들 많은 국가들이 네. 자기 머리 위로 지금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쵸, 그 그쵸. 영공을 막 통과하니까. 예. 그건 이제 방공 안 그래도 지금 LIG 넥슨에 많은 물건을 산 나라들인데 그럼 방공망을 또 다시 또 정비를 더 해야 되겠죠. 실수라도 예. 잘못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아마 LIG 넥슨 같은 종목들은 또 더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간 이 전쟁이 양상이 미사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아이언돔 되게 비싼 건데 사실 잘 못 막잖아요. 예. 이란이 머리 좋게 또 드론 보내서 네. 싼 걸로 먼저 쓰게 먼저, 하고 뭐 예.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버슈팅은 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 빠져나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 방산이 계속 좋을까요? 지금 이 밸류를 계속 받으면서 갈 수 있을까? 저는 약간 고민이고요. 왜냐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온 이유는 폴란드에다 공장 짓는다 그래서 올라간 거죠. 근데 공장 졌는데 독일 애들은 그냥 놀고 있나? 예, 여전히 경쟁이 심하겠죠, 들어가면. 이제 공장 짓고 뭐 가서 유럽 물건을 유럽이 국방비를 5% 증액하겠다, 5%로. 그 이슈를 기대를 다 받아서 갔는데 그럼 갑자기 4%로 내리겠다 이러면 또 주가는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정책 이슈는 그런 거에 엮여 있다. 유럽이 2030년까지 모든 우리는 화석연료 자동차 다 없애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니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예. 어.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지금은 즐기시되 없는 분들은 고민하셔야 된다. 한번 빠질 때 방산이 그러면 업종이 나쁜 게 아니라 주가가 비싼 거죠. 그럼 주가가 좀 싸지면 그때는 또 사셔도 된다. 추세는 살아 있으니까 업종이.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세가 야간 선물이 시사했던 이 정도일 거야 오늘은. 참 이게 또 오후 들면 어떻게 바뀔지 오후 들면 몰라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개장 초에 또 한번 바짝 들배지기로 번쩍 들었다가 이제 그거 하래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변동성은 뭐 장중 변동성조차도 엄청나니까 조금 이렇게 이제 그동안 너무 가파르고 오버슈팅 조짐이 보이는 두 개를 갖다가 언급했더니만 조금 이렇게 이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나오니까 좋은 얘기 한번 하고 마무리하시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네. 너무 이래서 후달후달해서 여쭤봤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기고 있어서 약간의 뭐 펀더멘털 떠나서 예. 기회가 있나 싶은 거 결국은 2차 전지인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도 2차 전지는 아직은 그 IRA 모멘텀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래요? 확정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확정되면? 상원에서 통과가 돼서 정책이 좀 정확해지면 그때가 바닥일 겁니다 아마. 예. 그걸 좀 기다려 보시면 되고요. 근데 미국 상원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얼마큼 걸릴지 모르겠고요. 예전에 우리 생물보안법 보면 중국 거 규제한다라고 해놓고 계속 묶어놓고 얘기도 안 하고 있죠. 예, 그런 것처럼 될 수 있고 오늘 보면 시장은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을 끌어올리는 이유가 외국인이 엄청 사네요. 예, 바닥에 있죠. 맞아요. 예. 예. 그냥 그냥 뭐 이 회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SK하이닉스랑 뭐 불화가 어쩌고 얘기하지만 그거 필요 없다. 돈 잘 벌고 있는 회사인데 바닥권이다. 그럼 사는 겁니다 그냥. 예. 길목 지키기가 답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예. 듣겠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무난한 FOMC 결과 속에 국내 증시 일단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확실히 3,000피 턱 밑에 2,990선이 강한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995포인트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2,963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0.31%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0.43% 내림세입니다. 776포인트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 오늘 외국인과 기관 하루 만에 양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268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도 852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2,153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도 볼까요? 여기서도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보여집니다. 외국인이 1,005억 원 팔자세 나타내고 있고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22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045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등락률 상하이 업종 확인하시죠. 오늘 IT 서비스와 출판, 창업투자 업종은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가정용 기기와 용품 쪽, 복합 유틸리티와 전기 제품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도 인터넷 대표주들이 상승세 이어갑니다. JP모건이 정부의 인공지능 AI 100조 원 투자 계획에 따른 수혜 시나리오와 함께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상향한 데 따른 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가 6.34% 오름세로 58,700원, 네이버 어제 18% 가까이 급등한 데 더해서 오늘도 3.7% 강세 보여줍니다. 현재 25만 2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웹툰 관련주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 재편에 따른 투자 확대 전망과 함께 신정부의 K 콘텐츠 강화 추진 소식에 더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스튜디오 미르가 마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웹툰주 오늘장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미스터 블루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22.2% 급등하면서 거래가 2,105원이고요. 더불어서 NHN이 3.8% 오름세로 33,600원, 키다리 스튜디오가 11.3% 상승하면서 4,310원대에 거래됩니다. 또 카카오가 5.6%, 네이버도 3.7%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제 관련주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전자결제 관련 업체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로 부각될 수 있다는 소식에 여전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전자결제 관련주 내에서는 NHN KCP가 6.7% 강세입니다. 11,42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카페24가 6.4% 오름세로 53,200원, 카카오페이가 2.4% 강세로 현재 거래가 62,300원으로 집계됩니다. 더불어서 NHN이 여전히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KG 이니시스도 3.8% 상승합니다. 11,16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큰증권 STO 관련주도 오름세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일명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자 STO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IT센 글로벌이 8.19%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31,250원이고요. 한국정보인증이 7.24% 강세로 거래가 90,010원입니다. 더불어서 핑거가 5.35% 오름세로 14,700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이 2.75%, 우리기술투자도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 전반적으로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990선까지 올라섰다가 다시 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의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잠시 통화 연결이 불안정한 점.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간 한미 조선협력의 걸림돌이었던 존스법 폐지 법안이 미 의회에 발의되면서 조선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선박시장 진출을 막아온 규제 장벽이었던 존스법을 없애자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되면서 국내 조선업 초호황을 뒷받침해줄 근거들이 추가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1920년에 제정된 존스법은 결과적으로 훨씬 비싼 미국산 선박 구매를 꺼리면서 조선업 일감을 줄였고 미국 내 화물 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선박 숫자도 크게 감소시켰는데요. 17일 미국 의회
따르면 존수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미국의 수역 개방 법안이 지난 12일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됐습니다. 아직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는 좀 불투명하지만 만약 존수법이 폐지가 된다면 한국 조선소가 미국 해운사에 선박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 조선소 등 현지 기반을 확보한 기업에게는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글로벌 해운 업체의 선박 교체 수요 확대, 그리고 LNG 운반선 등 특수선 분야에서 한국 조선의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수주 확대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조선주 중에서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지난번에도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하나엔진과 HD 현대마린엔진입니다. 하나엔진은 선박용 엔진 사업을 중점적으로 제조 중이고 세계 최초 선박용 이중연료 엔진 상용화 및 복자 기술을 통해서 친환경 탈질 시스템을 개발해서 선도 중인데요. 세계 2위의 저속 엔진 시장 점유율을 유지 중으로 작년부터 선박용 엔진 수출 실적 개선이 나타나면서 지난해 영업이익만 전년 대비해서 719%가 성장을 했고 올해 1분기에는 엔진 수조 규모만 1조 130억 원으로 지난해 총 수주액의 61%에 달하고 있어서 친환경 선박 수주 증가로 가파른 추가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고가를 4월 달에 다시 돌파했고 26,000원대를 지지선을 두고 있어서 그 위치에서 다시 진입이 가능한데요. 최근에는 외국인들 집중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사상 최고가 행진이 당분간 가능해서 접근은 31,000원부터 29,5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8,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HD 현대마린 엔진입니다. 선박용 엔진 사업을 하고 있고 이중연료 엔진 수요 증가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HD 한국조선해양과 현대미포의 캡티브 물량 소화로 10% 수준 이상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여타 조선소의 가동률이 70에서 많게는 90% 이상 물량 소화 능력이 거의 다 찬 반면에 동사의 공장 가동률이 이제 57%의 수준을 감안하면 향후 가파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연중 신고가를 돌파 중이지만 여전히 초호황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접근은 오늘 시초가가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가 대비해서는 5만 원까지 접근이 가능하고 1차적인 목표가는 5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7,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We're beginning to see some effects, and we do expect to see more of them over coming months. We do also see price increases in some of the relevant categories like personal computers and audiovisual equipment and things like that are attributable to tariff increases. Today, the amount of these, the amount of the tariff effects, the size of the tariff effects, their duration and the time it will take are all highly uncertain. So that is why we think the appropriate thing to do is to hold where we are as we learn more. And we think our policy stance is in a good place where we're well positioned to react to incoming developments. 네,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FOMC 미 연준은 금리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자, 이에 따른 시장 영향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증권 리서치센터 윤원태 자산전략부서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보통 앞선 코너 이제 증시 타임에서는 뉴욕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뉴욕장의 재료가 뭐였습니까? 뭐 이랬는데 오늘은 저희 이 하모니 때문에 FOMC 얘기는 앞부분에서 아예 안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거 저런 분을 보고 stupid, 멍청하다 대놓고 얘기를 하고 미스터 투레이트 하니까 참 파월 의장도 기분은 안 좋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연준은 최대한 신중하다고 봐야 되나요? 이번 FOMC에서도 결국은 웨이트 앤 씨 스탠스를 유지를 했고요. 네. 연준 입장만 보면 사실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지금 미국의 매크로 데이터들을 보면
이제 물가는 안정화돼 있는 상황이고요. 고용도 네. 최대 수치의 고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굳이 기준금리를 움직일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을 아마 연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스텝은 여기서 이제 경기 하드 데이터들이 꺾이게 된다라면 어허. 그때 이제 움직일 명분이 될 거고 그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하드 데이터 측면에서 아직은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추세적으로는 이제 조금 꺾이고 있는 구간인 네, 것 같습니다. 네. 4월, 5월 데이터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양대 침무라고 하는 물가와 고용 지표로만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아주 무난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연준 금리 유지는 시장에서 이미 예상이 됐던 바고 이제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건데 점도표상으로는 앞으로 한 50bp 정도 인하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 FOMC의 가장 관전 포인트는 점도표와 경제 전망 보고서였습니다. 네. 이미 동결할 거라는 건 대부분 예상을 예. 했고 동결이 됐고 당일 시장 금리의 반응도 크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도표에서 결과만 보면 별 차이가 없었는데요. 지난 3월 FOMC에서도 올해 연내 2번 인하할 것이다라는 점도표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2번 인하로 점도표가 찍혔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뜯어보면 네. 한 표 차이로 2회가 결정이 된 거고요. 한표 차이로. 네, 점도표의 전반적인 위치는 좀 올라갔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점도표 중에 이제 올해 그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라는 표수가 기존의 4표에서 7표로 그러니까요. 늘어났고 저 제일 위에 있는 네, 점들 맞습니다. 7개.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치도 상향 조정이 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은 더 사라지는 모습이 이번 점도표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점도표만큼이나 이번에는 이제 또 369, 12월 중에 그 소위 말하는 SEP 경제 전망 요게 또 업데이트 되니까 네. 예. 요 부분도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의 보고서였습니다. 우선은 기존에도 이미 1분기 GDP 성장이 역성장이 나오면서 성장률은 둔화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고요. 그리고 물가는 관세 영향을 받으면서 기존 전망치보다는 상향 조정될 것이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춰서 전망을 해서 1.4로 전망을 했고요. 그다음 반대로 물가 전망치는 0.3%포인트를 높여서 3.0%로 수정 전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고용지표에 대해서 실업률 전망치가 기존의 4.4에서 4.5%로 소폭 고용지표가 악화될 걸로 전망치가 수정이 됐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저 화면에 나오다시피 성장률 전망 낮아지고 네. 실업률은 뭐 0.1%포인트나마 올라가고 물가도 0.3%포인트나 올리고 이런 식인데 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 3월보다도 경제 전망이 안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FOMC 그 성명록을 보면 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문구로 있었었는데 예. 이번에는 성명문에 사라졌습니다.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문구는 대한. 사라졌어요. 사라진 대신에 결과로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가 이제 수정 전망에 반영이 됐다. 결국에는 경기는 둔화되고 물가는 올라가는 흐름이 이번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연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윤 부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 시장의 반응이 FOMC에 어떻게 좀 민감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이제 FOMC에 약간 뒷전이라 보세요? 이번 FOMC는 사실 거의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 거의 별 예상, 이슈가 없었고요. 별 이슈가 없었다. 혹시 이슈가 있을까 싶었던 주요 내용들이 혹시나 QT를 조정한다던가 예. 아니면은 뭐 SLR 규제를 언급한다던가 아하. 이런 게 있었으면은 시장에 조금 변동 요인이 됐을 텐데 예. 그 부분도 없었고요. 그리고 다음 잭슨홀 미팅에서 아마 논의가 될 프레임워크 조정에 대한 논의가 또 있을까 싶었는데 그 부분도 언급은 됐는데 핵심은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파월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이 프레임워크를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요. 프레임워크라 하시면 그러니까 매 5년마다 연준은 프레임워크라고 한 큰 연준의 큰 목표치를 틀에서. 바꾸게 되는데 이번 9월이 프레임워크를 조정하는 기간이 되고요. 그동안은 양대 책무 그리고 팬데믹 때 이제 수정 조정이 됐던 FAIT 그러니까 그 유연한 평균 물가 목표제가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제 팬데믹은 어느 정도 끝났고 예.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정이 되지 않을까
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질문 순서를 좀 바꿔서 방금 말씀하신 SLR 네네. 그게 지금 연준 소관입니까? 재무부 소관입니까? 결정은 연준이 하게 됩니다. 어? 결정은 연준이 하게 됩니다. 결정은요? 네,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 25일 날 지금 SLR 개정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연준에서 네, 맞습니다. 어제 그저께 밝혔습니다.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은 그거 SLR을 갖다가 어쨌거나 완화하는 쪽으로 네, 맞습니다. 은행들한테 부담이 덜 되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운을 띄웠고 네. 그 결정이 그러면은 이번 달에 있다고요? 결정이 될지는 안 될지는 아, 모르겠는데 그 관련해서 개정 회의를 회의를 한다. 열겠다라는 부분은 사실상 이제 이 부분을 건들겠다 또는 논의를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SLR 규제가 혹시라도 이제 완화가 되게 된다라면 그럼 윤 부장님 우리 이거 몇 번 다루긴 했습니다만 우리 또 시청자분들 위해서 SLR 한번 개념부터 다시 한번 해서 설명해 주시죠. 한글로 풀어보자면 보완적 자본 비율인데요. 보완적 자본 네, 비율. 이게 과거 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자본 규제가 BIS 자본 규제잖아요. 예. 그 부분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서 위험 가중을 하게 됩니다.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자본 규제를 달리 적용을 해서 네. 위험한 자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더 많은 자본을 쌓아라. 더 채권처럼 위험이 작은 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을 적게 쌓아도 된다. 예. 이게 이제 BIS 자본 규제인데 예.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가 닥치고 또는 그 전부터 이제 불안하니까 은행들이 채권을 많이 담았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보니까 주식이나 채권이나 별 차이 없이 큰 폭락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온 규제가 그러면은 자산의 성격과 상관없이 네. 총 자산에 대해서 3%의 규모로 자본을 쌓자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을 보완했던 게 보완적 자본 규제. 그러면 SLR 3%를 하시면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해서 위험에 금융기관이 상관없이 한 100억 달러 정도 네. 갖고 있으면은 최소한 3억 달러는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된다 이 네, 말인가요? 맞습니다. 그걸 이제 법적으로 규제화시킨 게 2018년부터 도입이 된 거고요. 네. 그게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아주 편안한 시기에서는 굳이 채권을 담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조금 더 수익률이 좋은 뭐 중위험 중수인 자산이라던가 아니면 주식을 비중을 늘려서 수익률을 높이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국고채를 더 사줄 유인은 없는데 이거를 완화 적용시켜 주게 되면 이제 더 미국채를 투자할 유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그 뭡니까 그 글로벌리 뭐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들 네. 걔들은 3%가 아니고 5%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지금 3%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3%. 미국은 3%. 네, 또 맞습니다. 그 5%는 뭐예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그 BIS 아니면 바젤에서 적용하는 규제인데요. 국가별로 차별을 둡니다. 국가별로 너네 얼만큼 적용할래라고 차별을 두게 되는데 그래서 일정 비율에 대한 차이는 존재를 하게 그러면 됩니다. SLR을 갖다가 다시 이제 손본다는 얘기는 그 자기 자본 준비 어느 정도 끌고 가야 되는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춰주겠다 이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이게 논의가 되냐면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는 계속해서 파월을 때리면서 금리를 낮추라라고 요구를 네. 하고 있고요. 파월은 반대로 지금 물가에 대한 우려도 있고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못 낮춥니다라고 하는데 이 둘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게 SLR 규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결국에는 비율을 낮춰주게 되면 미국 은행들 기준으로 한 5천억 달러 정도는 추가 미국채를 매입할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채 10년 기준으로 한 50bp 정도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돼서 그 정도의 효과? 트럼프와 파월이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SLR 규제이기 때문에 베센트도 지금 이거를 계속해서 완화하려고 얘기를 꺼내고 있고요. 이번 개정 회의를 통해서 아마도 완화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럼 최근에 한참 셀 아메리카라고 해가지고 미 국채에 대해서도 좀 매도세가 거세다 보니까 미 국채 수익률이 막 튀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 4.3% 수준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 SLR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언급은 이미 한 4월 정도부터 예. SLR 규제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는데요. 네네.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불확실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조금 돌아왔던 부분은 SLR 규제의 영향력은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기존에 금리가 이제 많이 올랐을 때가 시기적으로 조금 나눠서 보면 연초부터 3월까지는 금리가 하락세였다가 네. 4월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세가 부과가 되고 나서 리버럴 데이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네네. 달러화 자산 전체에 대한 매도세가 나왔던 부분이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되는 구간이고, 오늘 FOMC에서도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문구가 수정이 돼서 완화되고 있다라고 수정이 됐는데, 그만큼 이제 채권 시장을 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회피 심리보다는 오히려 이제 안전자산 선호로 조금 심리가 돌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지다 보니까 네. 안전자산 선호와 아니면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미국 채 금리도 일정 부분 회복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여름께 지금 여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5일 날 당장 결정이 나면서 SLR 규제가 완화되고 바로 그것은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조금 더 미국 국채나 뭐 주식을 좀 더 살 수 있고, 특히나 국채 사는 거는 10년물 수익률 떨어뜨리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때 이미 한번 이게 규제 완화 적용이 됐었는데 앞서서 이제 주식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요. 팬데믹 때는 미국채에 대해서만 미국채에 규제 대해서만. 비율을 완화 적용을 시켜줘서 네. 미국채를 살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자본 비율 규제가 완화 적용이 되면 은행 입장에서도 돈이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도 확대할 수 있게. 저거 올렸던 게 그때 그거 아니었습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터졌을 때 맞습니다. 저 실리콘밸리 은행 아니었고요. 팬데믹 때, 2020년대. 팬데믹 때. 팬데믹 때. 2020년대 규제 적용을 완화했다가 2021년 3월에 다시 또 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저 스토리 되네. 지금 미국도 살짝 이렇게 그동안에 좀 급하게 올라왔던 거 조금 조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네. 한 25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그때쯤 가서 전유수 나오고 하면은 또 조정을 뒤로 하고 다시 또 가자 하는 또 모멘텀을 만들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예. 그 세법 개정안 보니까 이제 향후 10년 동안 연방 정부 재정 적자가 한 2조 8천억 달러 증가될 것이다. 뭐 우리 돈으로는 그러니까 한 3,850조 원이 되는데, 자,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재정 적자 메우려면 국채 발행해야 되고, 이러면 또 공급 수요 차원에서 국채 수익률이 또 올라갈 수 있다 우려, 이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5월 이후로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그런 우려들이 또 미국채 약세 압력을 가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상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2조 8천억 네. 정도의 적자가 확대된다라는 거는 하원을 통과했던 법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인데, 예. 상원에서는 아마도 수정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원에서 수정안이 도출된다라면 그것보다는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그거 아니더라도 미국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해서 지금 124% 정도로 네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같은 신용등급 내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감세안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높은 수준이었고, 감세안이 발표가 되면서 그에 대한 우려는 더 커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소개드리면서 SK증권의 자산전략부서장이라고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산 전략 좀 알려주세요. 자산 전략. 어디다가 어떻게 핵심, 좀 나눌까요? 핵심이에요. 우선 단기적으로 보면 우선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고, 네네. 트럼프가 거기다도 이제 직접 개입을 하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예견하기도 어렵고, 네. 과거 사례를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한 달이면 끝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글쎄. 지금 2년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이번 이란 이스라엘 사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부분들, 네, 벙커버스터를 가지고 정말 직접 들고 가서 투하할 수 있느냐 여부가 지금 뭐 트럼프는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이게 직접 만약에 실행이 되게 된다라면 그 부분은 불확실성 확대로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금리를 눌러놔야 되는데 유가가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 우려가 다시 또 재발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번 FOMC에서는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기존에 생각했던 물가 경로를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파월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요인이다라고 해석을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정말 다시 중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유가에 대한 자극과 함께 불확실성을 자극할 만한 요인일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안전자산 선호가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은 이란 외무장관이 이제 그 핵 프로그램 논의하기 위해서 그 미국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네요. 그래요? 네, 이제 뭐 그것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있습니다. 예. 네. 좀 그래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중동적 이슈도 이슈긴 합니다만 국내 증시는 오늘 보합권이고. 보합권이고 예, 보니까 어제 네이버가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또 카카오가 좋고. 카카오가 좋고 예. 지금 윤 부장님 슬쩍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한번 확인돼 가봤습니다. 최근 1개월만 1개월 동안만 살펴보니까 우리 한국 코스피 코스닥이 금메달 은메달입니다. 코스피 13.15, 코스닥이 7.54. 동메달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6. 몇 프로. 야, 이 한 달 엄청난 한 달이 펼쳐지고 있네요. 오후에 또 정민이크는 오후까지 책임져 주셔야죠. 네. 어제 또 신선한 분이 또 옆에 앉아 계시대요. 영롱 앵커. 네. 좋더라고요. 그래요. 기대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드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